결혼 30년 만에 알았습니다. 저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도구였다는 걸요. 그날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이미 저는 그들의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요. 나 없이는 집안일 하나 안 돌아갈 것처럼 굴더니 정작 자기들끼리 웃고 떠드는 그 행복 속엔 제자리 같은 건 단 한 뼘도 없었습니다. 제 나이 58, 25에 이 집안 둘째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위로는 대접받는 형님, 아래로는 예쁨 받는 동서. 그 사이에 낀 저는 늘 당연히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님이 몸이 약하다면 제가 2배로 움직였고, 동서가 애 키우느라 바쁘다 하면 그 애까지 제가 봐줬습니다. 그게 중간 며느리의 숙명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집안이 화목하고 시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명절이면 저는 새벽부터 부엌을 지키는데 시누이와 동서는 거실에서 시어머니 옆에 붙어 깔깔대며 과일을 먹습니다. 가끔 거실에서 크게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면 저는 부엌대기처럼 고무장갑을 낀 채 그쪽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웃음의 파편이라도 내게 튀어오길 바랐지만 제가 과일 접시를 들고 다가가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 웃음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머, 과일 가져왔니? 거기 두고 가서 마저 해라. 시어머니의 그 무심한 한마디, 앉으라는 말 한마디 없이 다시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는 그 뒷모습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일을 덜 끝내서 저러시는 걸까? 남편요? 그 사람은 제 서러움을 단 한 번도 헤아려 준 적이 없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꺼내면 남편은 듣기 싫다는 듯 벽을 보고 돌아 누우며 말했죠. 당신은 왜 그렇게 매사에 피해의식이 심해? 중간에서 당신이 잘해야 집안이 사는 거야. 형님 기 세워주고 막내 다독이는 게 당신 역할이잖아. 역할. 저는 아내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부속품이었던 겁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시아버지 팔순잔치 계획 때였습니다. 분명 몇 달 전부터 제가 식당을 알아보고 명단을 정리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 이미 모든 게 바뀌어 있더군요. 시누이와 동서 그리고 형님 셋이서 따로 만나 이미 메뉴부터 장소까지 싹 바꿔버린 겁니다. 그 사실을 저는 가족단체 대화방이 아니라 우연히 형님 가방 밖으로 삐져나온 식당 예약 서류를 보고 알았습니다. 형님, 이거 장소 바뀐 거예요? 저는 왜 몰랐죠? 제 물음에 형님은 대수롭지 않게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너한테 말한다는 게 깜빡했네. 너까지 부르기 미안해서 그냥 셋이 결정했어. 너는 그냥 당일날 몸만 와. 미안해서 안 불렀다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바쁜 건 나였고 고생하는 것도 나였는데 왜 결정하는 자리에는 제가 없어야 했을까요?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까지 내가 너무 바빠서 나를 배려해 주느라 빠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서 진동을 울리던 그의 휴대폰. 저는 홀린 듯 그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가 알던 가족 단톡방과는 전혀 다른 이름의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방 이름을 확인한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소외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세월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잔인한 조롱이었으니까요. 과연 그 방에는 어떤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을까요? 그토록 믿었던 남편은 그 안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숨을 가다듬고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엔 차마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적혀 있더군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발등 위로 툭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손끝 하나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30년 동안 내가 지켜온 가정이 사실은 나를 비웃는 무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추고 제 숨소리만 들리더군요. 남편의 휴대폰 속 그 작은 화면이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서 진동하던 휴대폰. 평소라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게 제 철칙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손을 잡아 끄는 것처럼 무의식 중에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화면 상단에 뜬 메시지 알림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걔 표정 봤어? 진짜 웃기더라. 걔, 우리 집에 걔라고 불릴 사람이 누가 있지?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남편은 번호를 바꾸지도 않았더군요. 제 생일도 아이들 생일도 아닌 시어머니의 생신 날짜였습니다. 그 사소한 것 하나조차 이 남자가 누구를 보고 사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카카오톡 목록 가장 상단에 제가 아는 가족방 말고 또 다른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 이름은 진짜 우리 가족, 참 유치하기도 하죠. 그런데 멤버 목록을 확인하는 순간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큰 형님, 동서내외, 시누이, 그리고 제 남편. 거기까지는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엔 시누이 남편인 심해부까지 들어와 있더군요. 오직 딱 한 사람, 집안의 장손이자 늘 과묵하게 제 편을 들어주던 아주버님만 그 방에 없었습니다. 말수 적고 원칙적인 아주버님 앞에서는 차마 내뱉지 못할 저질스러운 험담들을 그들은 끼리끼리 모여 배설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댁의 피를 나눈 남매들과 그 배우자들이 한데 엉겨 이 집안의 중간 며느리이자 올케인 저를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위로 올려보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3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이 그저 안주거리처럼 씹히고 있더군요. 오늘 둘째 동서가 만든 전 좀 짜지 않았어? 에휴, 배운 게 없으면 음식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큰 형님의 말에 동서가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게요, 형님. 아까 과일 먹을 때 눈치 보면서 끼어들려고 하는데 얼마나 우습던지. 우리가 여행 이야기하니까 표정 굳는 거 보셨어요? 그 밑으로 심해부의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이어졌습니다. 형수님, 걱정 마세요. 이번 여행은 형님한테 비밀로 하고 우리끼리만 콘도 예약한 거니까요. 둘째 형수님은 눈치채도 아마 입도 뻥긋 못할걸요? 제 심장을 가장 잔인하게 도려낸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제 남편의 대답이었습니다. 매제, 걱정 마. 우리 와이프는 내가 꽉 잡고 사니까. 걔는 그냥 집안일이나 하고 아니면 친정이나 다녀오라고 하면 돼. 여행은 우리끼리 편하게 가자.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자기 형제들과 매제 앞에서 걔라고 부르며 하찮은 일꾼 취급을 하는 남자. 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남편에게 나 서운해, 나 힘들어라고 말할 때마다 그는 뒤돌아서서 이 방에 제 이야기를 옮기며 자기 식구들과 깔깔거렸던 겁니다. 이 집안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 안 들고 뒤탈 없는 아주 성능 좋은 가전제품 같은 존재였을 뿐입니다. 고장나면 짜증내고 잘 돌아가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물건 말입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보, 수건 여기 있어 하며 챙겨줬을 텐데 제 손에 든 건 수건이 아니라
30년 인생의 처참한 성적표였습니다. 남편이 욕실 문을 열고 나오며 저를 보고 묻더군요. 당신 왜 아직 안 자고 거기 서 있어? 내 핸드폰은 왜 들고 있고? 평소와 다름없는 저 무심한 목소리. 그 목소리가 오늘따라 소름 끼치게 낯설게 들렸습니다. 등 뒤로 칼을 숨긴 채 웃고 있던 낯선 괴물을 마주한 기분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제 손에 든 휴대폰을 보더니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게 뭐야? 설명해봐. 라고 소리라도 질렀겠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남편의 휴대폰을 식탁 위에 부드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여보, 수건 챙겨놨어. 푹 자. 그게 그날 밤 제가 남편에게 건넨 마지막 다정함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침대로 들어가더군요. 어둠 속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올 때 저는 거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닳도록 기어다니며 걸레질을 하고 식구들 뒷바라지를 하던 둘째 며느리는 이제 죽었다고. 날이 밝으면 저는 제가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작할 겁니다. 그들이 차려놓은 그 화목한 연극판을 제 손으로 가장 잔인하게 무너뜨려줄 생각입니다. 30년을 참아온 여자가 작정하고 침묵하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저는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을 본 이후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상냥하게 웃으며 시아버지의 팔순잔치를 준비했죠.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뜨려야 그 추락이 가장 아픈 법이니까요. 그날 저는 그들이 공들여 쌓아온 화목한 집안이라는 성을 제 손으로 직접 무너뜨렸습니다. 단톡방의 실체를 목격하고 일주일. 그 시간은 제게 지옥인 동시에 가장 냉정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제 앞에서 여전히 당신이 이번 팔순 잔치 영상이랑 답례품 좀 신경 써라며 으스댔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걱정 마요. 평생 잊지 못할 영상을 만들 테니까. 시아버지의 팔순잔치 날, 호텔 연회장에는 친지들부터 남편의 사업 인맥까지 수십 명의 손님이 모였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큰 형님과 동서, 그리고 시누이는 주인공이라도 된 듯 손님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는 구석에서 손님들 외투를 받아주고 모자란 음식을 채우느라 바빴겠지만 그날 저는 가장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손님처럼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니, 동서, 오늘 왜 이래? 손님들 오시는데 안 움직이고. 형님이 눈치를 줬지만 저는 그저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오늘은 우리 시부모님 평생의 기록을 다 같이 보는 날이잖아요. 저도 주인공이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보려고요. 드디어 잔치의 하이라이트인 가족 헌정 영상 순서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외치더군요. 우리 마누라가 잠도 안 자고 만든 우리 집안의 화목한 기록입니다. 다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첫 1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감동적인 음악과 함께 시부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이 흘렀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릴 때쯤 음악이 기괴하게 끊기며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아까 걔 표정 봤어? 진짜 웃기더라. 걔는 그냥 집안일이나 하고 아니면 친정이나 다녀오라고 하면 돼. 여행은 우리끼리 편하게 가자. 스크린 가득 제가 일주일 동안 정성스럽게 캡처하고 편집한 단톡방 대화들이 떴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연회장을 날아다녔습니다. 동서가 저를 학벌 낮은 여자라며 비하한 대화, 신우이가 제 친정 식구들을 들먹이며 조롱한 내용, 그리고 결정적으로 몰래 부모님 유산 배분을 논의하던 추악한 모의까지.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단톡방의 주인공들은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노트북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모든 내용은 사람들의 눈에 박힌 뒤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게 지난 30년 동안 제가 이 집안의 그늘에서 보고 들은 진실입니다. 아주버님을 바보 취급하며 자기들끼리만 진짜 가족이라 부르던 동생들의 민낯 잘 보셨나요? 과묵하던 아주버님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분노 섞인 시선이 남편과 시누이를 향했고 팔순잔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연회장을 빠져나오려는데 남편이 제 팔을 붙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미쳤어? 미쳤냐고.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남편의 얼굴에 제가 들고 있던 와인을 천천히 부었습니다. 붉은 액체가 남편의 비싼 정장을 적시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니, 미친 건 당신들이지. 30년 동안 사람을 유령 취급하고도 무사하길 바랬니?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호텔 정문을 나섰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건 더 이상 제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미리 마련해둔 작은 오피스텔로 향하며 휴대폰에 저장된 시댁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수정했습니다. 어머니는 박순자 씨로, 남편은 피고인으로요. 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혼은 단순히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도망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저를 가족이라는 감옥에 가뒀던 것처럼 저 또한 법과 숫자의 감옥으로 그들을 밀어 넣는 거. 그게 제가 준비한 마지막 축제입니다. 이제 저는 제가 그동안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나만의 방에서 그들이 겪게 될 진짜 파멸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집을 나와 도착한 작은 오피스텔. 창밖의 야경은 고요했지만 제 손안의 휴대폰은 비명처럼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부재중 전화 수십 통, 시누이의 욕설 섞인 문자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일주일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마지막 작업을 시작했죠. 저는 그 비밀 단톡방에 집안의 장손인 아주버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수집했던 자기들끼리 서로를 헐뜯었던 대화들을 하나씩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동서가 시누이의 명품 가방을 보며 능력도 없으면서 시부모님 돈 뜯어 산 거다라고 비웃던 말, 시누이가 큰형님을 향해 애도 못 낳으면서 맏며느리 대접은 다 받으려 한다고 독설을 내뱉던 순간들. 그 대화들이 화면 위로 흐르자 폭로 현장에서 사색이 되었던 그들이 방 안에서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를 향해 미쳤냐, 당장 방 폭파해라라며 공격하더니 아주버님이 이게 다 사실이냐며 차갑게 한마디를 던지자 화살은 순식간에 서로를 향했습니다. 형님, 아까 그 말, 형님이 하신 거 맞죠? 저한테는 친자매처럼 지내자더니 뒤에선 제 욕을 그렇게 하셨어요? 동서의 날카로운 질문에 큰 형님이 당황해서 시누이 탓을 합니다. 야, 그건 아가씨가 먼저 말 꺼내서 내가 맞장구 쳐준 것뿐이야. 순식간에 단톡방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왕따시키며 낄낄대던 그 견고한 연합이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자마자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며
서로의 머리채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침대에 기대앉아 와인 한 잔을 마시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잘 짜인 블랙 코미디 한 편을 보는 기분이더군요. 남편요? 그 사람은 그 난장판 속에서도 제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일단 방부터 나가자. 우리끼리 해결해. 하지만 저는 답장 대신 남편이 매제와 주고받았던 아주버님 비하 발언을 다시 한번 복사해서 올렸습니다. 아주버님에게 유산상 속에서 동생들을 제외해야 할 명분을 확실하게 쥐어준 셈이죠. 방 안에서는 이제 내가 그랬네. 너는 깨끗하냐는 고함이 문자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이 30년 동안 저를 따돌리며 쌓아온 가짜 화목은 단 하룻밤 만에 서로를 증오하는 진짜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알아냈는지 결국 밤늦게 제 오피스텔 앞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아주 차갑게 말했죠. 여보, 지금 단톡방에서 당신 누나랑 동서가 당신 멍청하다고 싸우고 난리 났던데. 나한테 빌 시간 있으면 가서 당신 편이나 좀 만들어봐. 참, 이제 당신 편은 아무도 없나?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인터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남편이 문을 발로 차며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승전가처럼 들리더군요.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쟁이들이라는 겁니다. 끼리끼리 뭉쳐야만 강해진다고 믿는 그 비겁한 영혼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순간 종이 인형처럼 무너집니다. 저는 이제 그들이 서로를 파괴하는 과정을 천천히 감상할 생각입니다.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오직 그들이 뱉은 말들로 그들을 가두는 것. 그게 제가 선택한 가장 우아한 이혼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제 오피스텔 문 앞에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남편도 시누이도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의 등장에 제 계획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제 문을 두드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제게 어떤 제안을 했을까요? 내가 겪은 지옥을 똑같이 겪고 살아남은 사람을 만난 적 있나요? 그날 제 오피스텔 문 앞에 서 있던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전 이 집안에서 성격 이상한 여자로 몰려 쫓겨나듯 이혼했던 첫 번째 동서 형님. 세상이 좁다지만 제 복수의 현장을 보고 그녀가 저를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건넨 첫마디는 제 남은 가슴마저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동서, 아주버님 믿지 마. 그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야. 인터폰 화면에 비친 얼굴은 낯설었지만 그 눈매만큼은 기억이 났습니다. 문을 열자 15년 만에 마주한 전 동서 형님이 서 있더군요. 그녀는 제 손을 잡더니 낮게 읊조렸습니다. 동서, 고생 많았어. 그 팔순잔치 영상 건너 내 귀에까지 들어왔어. 드디어 그 집구석이 터졌구나 싶더라.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형님의 얼굴은 그늘져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죠. 아주버님은 단톡방에도 없었고 그나마 저를 사람 대접해주던 유일한 분인데 왜 믿지 말라고 하냐고요. 형님은 헛웃음을 지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동서, 그 양반이 왜 단톡방에 없는 줄 알아? 격이 떨어져서 안 들어간 게 아니야. 본인 손에 피 안 묻히려고 밑에 애들 시켜서 동서 괴롭히는 거 방관하고 그 뒤에서 실속은 혼자 다 챙기는 사람이니까 안 들어간 거야. 나 이혼할 때 그 양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형님이 꺼내놓은 서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5년 전 아주버님은 동생들이 형님을 미친 여자로 몰아세울 때 뒤에서 조용히 서류를 꾸몄더군요. 비자금 계좌와 땅을 자기 앞으로 돌려놓고는 정작 형님이 쫓겨날 때는 내가 동생들 말리지 못해 미안하네라며 선한 얼굴로 위로금 몇 푼 던져줬답니다. 알고 보니 이 집안은 대대로 며느리들을 소모품으로 쓰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내쫓는 악마들의 공장이었고 그 공장장은 바로 아주버님이었습니다. 동서, 이혼은 그냥 서류 도장 찍는 게 아니야.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돈과 명예를 갈기갈기 찢어놔야 끝나는 거야. 내가 왜 15년 동안 소식 끊고 살았겠어? 이 증거들 모으느라 죽은 듯이 지냈어. 아주버님이 동서한테 조용히 합의하자고 연락 올 거야. 그게 다 본인 유산 상속에 흠집 날까봐 그러는 거거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주버님이었습니다. 형님의 눈짓을 받고 전화를 받자 그 특유의 인자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수 씨, 나네. 많이 힘들지? 동생들이 정말 큰 잘못을 했어. 내가 다 따끔하게 혼냈으니까 이제 그만 화 풀고 집으로 들어오게. 아버님 팔순잔치를 그렇게 망쳤으니 집안 어른들 뵙기 민망하잖아. 내가 자네 노후 자금은 따로 챙겨줄 테니 이번 일은 여기서 덮자고. 옆에서 그 소리를 듣던 형님의 눈에 서늘한 분노가 서렸습니다. 저는 아주버님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내쫓으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제 노후를 챙겨주신다는 그 돈, 혹시 제 명의로 돌려놓으신 비자금에서 주시는 건가요? 수화기 너머로 정적이 흐르더군요. 그 점잖던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재수 씨,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집안엔 단 한 명의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요. 30년 동안 제가 그래도 저분은 다르지라며 기댔던 그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비겁한 위선이 제 30년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여왔는지 말입니다. 남편은 오피스텔 문 밖에서 여전히 비굴하게 문을 두드리고 아주버님은 전화기 너머에서 우아하게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인터폰을 켰습니다.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는 남편과 전화를 끊지 않은 아주버님,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크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아주버님,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15년 전에 당신들이 바보 만들어 쫓아냈던 큰 형님 와 계셔. 우리 같이 들어가서 그동안 당신들이 해먹은 거 낱낱이 파헤쳐 볼까? 나 이제 당신들이 주는 노후 자금 필요 없어. 내 30년 인생 내가 직접 청구할 거니까. 혼자 싸울 때는 그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와 똑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과 손을 잡으니 이제는 그들을 부숴버리고 싶어지더군요. 지옥을 먼저 건너온 형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동서, 잘했어. 이제 저 인간들 밑바닥 드러나는 거 우리 둘이 똑똑히 지켜보자고. 가해자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가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그 시간만큼 더 날카로운 칼을 갑니다. 저는 이제 전 동서 형님과 함께 법원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혼 소송? 아니요. 이건 이 집안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청구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 복수가 시작되자마자 시댁 쪽에서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직접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평생 고고한 척하던 그 노인이 제 손을 덜덜 떨며 붙잡고는 평소에는 쓰지도 않던 비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 밥 안 먹고 죽을란다. 하지만 그날
저는 그 무시무시한 협박 앞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굶어 죽으시면 자식들은 숙제 끝났다고 파티할걸요? 시어머니가 곡기를 끊으셨다는 소식에 남편은 제 오피스텔 문을 부술 듯이 두드렸습니다. 야, 내가 인간이야?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내가 책임질 거야. 당장 가. 남편의 고함에 못 이기는 척 저는 시댁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매캐한 한약 냄새와 함께 어머님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곁으로 다가가자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애미야, 내가 30년을 너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나 그냥 이대로 조상님들 곁으로 갈란다. 어머님은 모르셨겠죠. 전 동서 형님이 15년 전부터 모아온 자료들 속에 어머님이 자식들과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거요. 제삿날마다 허리가 끊어진다며 제게 일을 다 떠넘기시고는 안방에서 자식들과 모여 둘째 저 미련 곰탱이는 시키는 대로 다 해서 참 편해 라며 웃으시던 그 차가운 육성이 제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어머님 침대 옆 협탁에 정성스럽게 끓인 전복죽 한 그릇을 놓아드렸습니다. 옆에서 남편과 시누이가 이제야 사람 구실하네 라며 혀를 찰 때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 죽 다 드셔야 기운 차려서 이 서류에 도장 찍으시죠. 어머님 지금 굶어 죽겠다고 버티시는 거 저 잡으려는 거잖아요. 근데 어쩌나 어머님이 죽음으로 저를 협박하시는 동안 어머님이 그렇게 끼고 돌던 자식들은 밖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보세요. 저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그들의 단톡방 화면을 어머님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침침한 눈을 비비며 화면을 들여다보던 어머님의 미간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의 이름 석자와 함께 상가 건물, 그리고 장례식장이라는 단어를 찾아내셨죠. 제가 어머님의 귓가에 대고 그 추악한 대화들을 하나씩 읽어드렸습니다. 어머님, 시누이가 그러네요. 엄마 저러다 진짜 돌아가시면 상가 명의부터 빨리 돌려야 한다고요. 남편은 한술 더 떠요. 장례식장 미리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화면을 응시하던 어머님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개라고 부르며 비웃을 때 옆에서 같이 즐기셨던 어머님인데 정작 본인이 자식들에게 빨리 치워야 할 숙제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셨나 봅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야 이 자식들은 드디어 숙제가 끝나는 거예요. 슬퍼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서로 건물 지분 더 갖겠다고 영전 앞에서 칼부림할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머님 걱정돼서 죽 끓여온 것 같으세요? 아니요. 어머님 오래오래 사셔서 이 자식들이 어머님 재산 두고 어떻게 싸우는지 끝까지 다 보시라고 끓여왔어요. 방 안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누워있는 어머님의 귀에 바짝 다가가 오직 어머님만 들을 수 있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저 안 돌아가요. 대신 어머님이 사랑하시는 저 자식들이 어머님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제가 제일 앞줄에서 구경할게요. 아, 그리고 이 죽이 제가 어머님께 대접하는 마지막 공짜 수발입니다. 이제부턴 사람 사서 쓰세요. 어머님 돈 많으시잖아요. 시댁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나를 괴롭힐 때는 그들이 대단한 결속력이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더군요. 그들은 이익이라는 가느다란 줄에 묶인 허수아비들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님은 결국 제가 가져온 죽을 꾸역꾸역 다 드셨습니다.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본인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뺏기지 않으려는 그 지독한 욕심 때문이었겠죠. 시댁 대문을 열고 나오는데
30년 만에 마주한 바깥 공기가 참 차갑고도 맑더군요. 저는 그대로 형님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 30년 세월을 낱낱이 기록한 그들의 재산 내역서가 가방 속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집 귀신으로 살다가 이제야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묶어두었던 사슬은 사실 돈과 욕심이라는 녹슨 쇠붙이에 불과했습니다. 그 집안을 나오는 날 저는 단돈 10,000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참아온 세월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숫자로 환산해 그들에게 마지막 청구서로 돌려주었습니다. 등 뒤로 그 추악한 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시댁 식구들을 마주했을 때 그들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어떻게 마누라가 남편 뒷조사를 하고 재산을 뺏으려 드냐며 씩씩거렸지만 제 옆에 앉은 전 동서 형님이 서류 한 장을 탁자 위에 올리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그 서류는 전 동서 형님이 15년 전부터 추적해온 아주버님의 차명 계좌와 시댁 건물의 실소유주 변경 내역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남편과 시누이에게 증여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던 정황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죠. 제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합의할래? 아니면 이거 들고 다 같이 국세청이랑 검찰청으로 갈까? 나는 잃을 게 없는데 아주버님은 사회적 지위며 남은 재산이며 지킬 게 참 많으시잖아요. 결국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50% 이상 인정하고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시어머니가 숨겨둔 상가 지분의 절반을 제 몫으로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그건 자비가 아니라 자기들의 추악한 범죄를 덮기 위해 지불한 입막음 비용이었죠. 저는 그들이 벌벌 떨며 도장을 찍는 손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투명인간 취급당하며 삼켰던 제 서러움이 드디어 차가운 통장의 숫자가 되어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돈이 입금되던 날 시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인공인 제가 사라지고 지켜야 할 재산마저 뭉텅이로 깎여나가자 그들의 가짜 우애는 칼날이 되어 서로를 겨눴습니다. 시누이는 오빠 때문에 내 지분까지 뺏겼다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독설을 퍼부었고 아주버님은 너희들이 단톡방에서 입을 잘못 놀려 이 사달이 났다며 동생들을 내쳤습니다. 어머님요? 그토록 아끼던 자식들이 재산 싸움을 하며 안방 물건을 집어 던지는 꼴을 보며 뒷목을 잡고 쓰러지셔도 누구 하나 물 한 잔 떠다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준 마지막 선물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괴물들이 한 지붕 아래 갇혀 평생 서로를 증오하며 살게 하는 거. 저는 그 지옥의 문을 밖에서 잠그고 나왔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전 동서 형님과 함께 인천공항 출국장에 섰습니다. 형님은 15년 전 뺏겼던 제 몫의 일부를 아주버님에게서 기어이 받아내며 활짝 웃으셨죠. 동서, 아니 이제 미자씨 고생했어. 이제 남의 식구들 뒤치다꺼리 그만하고 오로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살자. 그럴 자격 충분하잖아.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이미자라는 석자 위에 찍힌 제 사진이 그날따라 참 낯설면서도 반갑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보일 때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 지긋지긋했던 단톡방을 영구 삭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에게서 온 미안하다, 돌아와라는 문자는 읽지도 않고 지워버렸죠. 50대, 60대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내 이름을 찾기로 결심한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저는 이제 남의 집 며느리도 누구의 엄마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로 살아가려 합니다. 낯선 이국 땅의 해변에서 형님과 시원한 맥주 한 잔 들이키며 저는 비로소 크게 숨을 내쉬어 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며 스스로를 지워가고 계신가요? 30년 넘게 갇혀있던 그 담장을 넘어오는 건 생각보다 그리 무섭지 않았습니다. 제 손엔 이미 그 단단한 벽을 부수고도 남을 30년의 내공이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만 누군가에겐 이 이야기가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제 이름, 이미자. 저는 이제 오직 저만을 위한 축제를 즐기러 갑니다.